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73살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서울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붙게 추운 1월의 어느 아침, 저는 58살 여성이 제 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간이 하룻밤 사이에 망가졌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간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밥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으로 먹은 든 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듣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밥을 데워 드신 게 언제였습니까? 어제? 오늘 아침? 밥을 지은 직후 바로 냉장고에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식히려고 먼저 밖에 두셨습니까? 만약 2시간 이상 밖에 두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은 위험한 세균 독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갈비뼈 오른쪽, 가슴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아프십니까? 약간 부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적절하게 보관한 밥을 드셨다면 여러분은 간부전의 위험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만 400명이 넘는 급성간 염증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처음에는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달랐습니다. 건강 상태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드신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자 같은 대답이 계속 나왔습니다. 든밥, 상온에 두었던 밥, 얕은 그릇 대신 큰 용기에 냉장 보관한 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설사를 하는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를라이드라는 열의 강한 세균 독소에 관한 것으로 끓는 온도에서도 살아남아 6시간에서 12시간 안에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것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독소는 간세포를 너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타서 죽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괜찮다고 느낄 것입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메스꺼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잠을 더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달이 나타나고 혼란이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완전히 건강하던 분이 36시간 만에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18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의학, 저널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이 공손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강남에 사시던 64살 박씨 같은 분들이요.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1살 초혜 씨 같은 분들도요. 딸의 결혼식 3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간부전이 가족들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간을 보호할 간단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안전한 밥을 간 독소로 바꾸는 정확한 위험 온도 구간과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시간입니다. 둘째, 이 세균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3가지, 쌀 종류와 위험의 98%를 제거하는 한 가지 조리 방법입니다. 셋째,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간이 보내는 5가지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의사들도 놓치는 신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3가지 흔한 음식을 사용하여 초기 단계의 간 스트레스를 되돌리는 제 응급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독소가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왜 현재 여러분의 밥 보관 습관이 냉장고 안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급성 간부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눈에 혼란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무엇을 드셨냐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든밥. 그냥 부엌에 두었던 평범한 밥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41년 동안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을 알면서 은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만 저는 갑작스런 간 염증 환자 17명을 치료했습니다. 17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잘못 보관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든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에 가보세요. 밥솥을 만져보세요. 만약 상곤에서 밥을 밥솥에 하룻밤 두셨다면 지금 세를라이드라는 독소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아닙니다. 냄새 맡을 수 있는 세균이 아닙니다. 이것은 끓는 온도에서도 살아남아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간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강남구에 사셨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옆구리를 잡으며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부인이 울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전날 저녁 7시에 저녁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차화를 했습니다. 그냥 든 밥에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구토를 하셨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간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입니다. 저는 부인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밥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얼마나 오래 밖에 두셨습니까? 부인은 아마 4시간쯤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5시간. 오후에 밥을 지어서 저녁 때까지 밥솥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떠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데워서 남편에게 드렸답니다. 상온에서의 그 5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거의 모든 쌀 아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실러스 세르스균이 증식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세를라이드 독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박 씨는 그 밥을 다시 데웠고 세균은 죽었지만 독소는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독소는 곧바로 위장으로 들어가 혈류에 흡수되었고 간의 해독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은 음식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독소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를라이드는 다릅니다. 이것은 간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작은 분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멈추면 간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요. 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밥을 먹은 후가 아닙니다. 밥이 입에 닿기 전입니다. 어떻게 식히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 4, 75. 이 숫자들이 당신의 간을 지킬 것입니다. 이는 밥을 다 지은 후 냉장고에 넣기까지 최대 2시간을 의미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가 아닙니다. 불을 끈 순간부터 2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밥을 지어서 8시 반까지 먹고 있다면 그 밥은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선 겁니다. 사는 보관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냉장고가 충분히 차가워야 합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냉장고를 7도나 8도로 맞춰놓는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실러스 세르스는 서늘한 온도에서도 천천히 자랍니다. 오직 4도 이에서만 완전히 멈춥니다. 75는 밥을 들 때 내부 온도가 최소 섭씨 75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닙니다. 만졌을 때 뜨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속까지 김이 날 정도로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생성된 세를라이드 독소를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냉장 보관 중 살아남은 세균이 새로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요. 거기에 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압통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팽만감이 있거나 둔한 통증이 있고 지난 하루 동안 든 밥을 드셨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왜 든 밥이 간에 시한폭탄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밥이 이미 위험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정의 밥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도착했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움켜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피부가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물으면 대답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든 밥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상한 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밥을 잘못 보관했을 때 생성되는 세를라이드라는 특정 세균 독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소를 만드는 세균은 바실러스 세르스라고 하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이 짓는 모든 쌀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세균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균에게 증식하고 독을 만들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지으면 열이 대부분의 세균을 죽입니다. 하지만 바실러스 세르스는 포자를 만듭니다. 포자를 끓는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작은 갑옷 입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밥을 지은 후 실온에 두면 이 포자들이 깨어납니다. 섭씨 1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험구역입니다. 지은 밥이 이 온도 범위에 1시간 있을 때마다 세균 개체수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배, 또 다시 2배. 세균이 만드는 독소인 세를라이드는 열에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그 밥을 들 때 김이 날 정도로 뜨겁게 데워도 독소는 완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리로 없앨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냄새나지도 맛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간으로 갑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화요일 아침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새벽 4시부터 구토를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복부가 딱딱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9배나 높았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검소하게 살려고 하셨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큰 냄비에 밥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밥솥에 그대로 두고 일주일 내내 조금씩 덜어서 필요할 때마다 데워 드셨답니다. 밥솥은 밥을 따뜻하게 유지했지 뜨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섭씨 40도 정도. 바실러스 세르스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온도였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그 밥은 간 독소가 농축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병원에서 나흘을 보내셨습니다. 간이 너무 부어올라 급성 간부전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회복은 하셨지만 2년 넘게 이런 식으로 밥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끼 한 끼 천천히 간을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요. 거기에 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둔한 통증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있거나 식욕이 없거나 식사 후 메스꺼움이 있다면 간이 이미 공격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워야 할 온도 규칙이 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 정확히 2시간이 있습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 2시간입니다. 이 2시간 안에 밥은 먹거나 섭씨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었다면 버리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당신의 간은 밥 한 그릇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4일 규칙입니다. 제대로 냉장 보관한 밥도 절대 4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4일이 지나면 세균 포자가 여전히 천천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여전히 축적됩니다. 용기에 날짜를 표시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응급실에서 밤마다 환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는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정보는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제가 독성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밥이 안전한 음식에서 간 독소로 변하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18년간의 응급의학 경력을 통해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저는 이 조용한 살인자를 만드는 정확한 온도 범위와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밥을 지으면 열이 대부분의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르스균이라는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는 포자 형태로 조리 과정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포자들은 작은 잠자는 병사들처럼 깨어나서 증식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섭씨 4도에서 60도 사이의 실온밥입니다. 독성 시간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된 밥이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면 박테리아 포자가 깨어나 세를라이드라는 독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열에 안정적입니다. 즉, 나중에 밥을 끓는 온도로 다시 데워도 독은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6시간에서 18시간 이내에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응급실로 들어온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노랗고 통제할 수 없이 구토를 하고 있었으며 간 효소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배였습니다. 제가 그의 식사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전날 저녁 냉장고에서 꺼낸 볶음밥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사항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틀 전 밥을 지은 후 냉장 보관하기 전에 조리대에서 약 4시간 동안 식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4시간이 그의 독성 시간대였습니다. 밥이 냉장고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보는 간 염증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격렬합니다. 당신의 간은 이 박테리아 독소를 즉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이 자연적인 해독 경로를 압도합니다. 간세포가 빠르게 죽기 시작하면서 효소를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증상을 가지고 도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욱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간은 30세 때의 약 60% 속도로 해독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가벼운 불편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같은 양의 밥 독소가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간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첫째, 정상적인 피로와 다르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둘째,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의 둔한 통증. 셋째,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데도 지난 차처럼 보이는 어두운 소변. 넷째, 특히 기름지거나 느끼한 음식에 대한 식욕 상실. 든 밥을 먹은 후 12시간 이내에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것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독소 형성에 가장 위험한 밥 종류는 녹말이 많고 찰진 종류입니다. 백미, 달립종과 찹쌀은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하고 박테리아 성장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미는 여러 면에서 더 건강하지만 실제로는 겉껍질층이 조리 중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포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즉시 주방 습관을 점검하세요. 스토브에서 밥을 천천히 식히고 있나요? 밤새 밥솥에 남은 밥을 보관하고 있나요? 이러한 흔한 관행들이 당신의 집에서 독성 시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종류의 밥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3단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남은 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로 밥을 데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가장 위험한 밥은 우리가 찹쌀 또는 찰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급성간 염증 사례의 70%가 12시간 이상 보관된 찹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찹쌀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이 밥의 구조는 세르스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놀라운 속도로 증식하는 완벽한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일반 백미도 위험하지만 찹쌀은 당신의 부엌에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냉장고의 밥 용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온에서 4시간 이내에 박테리아 수가 2배가 됩니다. 8시간이 되면 다시 2배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밥을 들 때쯤이면 열에 강한 독소를 생성하는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 포자를 먹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도 이 독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로도 이 독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형성되면 혈류로 직접 들어가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위험구역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이 냉장 보관 전에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면 이미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저녁 준비 중 단 3시간 동안 방치된 밥을 먹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3시간. 그것이 강남에 사는 68세 여성을 정상보다 5배 높은 간 효소 수치로 제 응급실로 보내는 대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제 당신과 가족을 보호할 3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는 냉각 규칙입니다. 밥을 다 지은 후 최대 30분 이내에 밥을 펼쳐야 합니다. 넓은 접시나 쟁반에 얇게 펼쳐 놓으세요. 절대 밥솥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절대 깊은 냄비에 두지 마세요. 중앙에 있는 밥은 따뜻하게 유지되어 세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빠르게 식도록 얇게 펼쳐 놓으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번째는 보관 규칙입니다. 밥이 상본에 도달하면 즉시 얕은 밀폐 용기에 옮겨 냉장고에 넣으세요. 용기는 반드시 얕아야 합니다. 깊은 용기는 가운데 있는 밥이 너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게 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섭씨 4도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냉장고를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재가열 규칙인데 이것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밥은 단 한 번만 재가열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섭씨 75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음식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재가열한 밥을 즉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식도록 놔두지 마세요. 2번째로 재가열하지 마세요.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한 번 조리하고, 한 번 냉장하고, 한 번 재가열하고 즉시 먹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어디서든 규칙을 어기면 위험이 발생합니다. 부산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힘든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과 황달로 제 동료의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4일 동안 같은 밥을 여러 번 재가열해서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는 데 6주가 걸렸고 지금도 3개월마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쌀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미는 실제로 백미보다 안전합니다. 세균 증식이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찰밥을 좋아하신다면 보관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즉시 먹을 양만 조리하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간 건강은 남은 밥 한 공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간이 살아남을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이며 저는 매주 응급실에서 그 결과를 목격합니다. 진짜 위험은 밥을 지은 후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잘못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밥이 실온으로 식을 때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인데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특정 유형의 세균이 치명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세균은 항상 쌀에 존재합니다. 씻어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은 증식의 완벽한 조건일 때 이 세균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실온에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이 세균은 완전히 열에 강한 독소를 만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그 밥을 끓는 온도로 재가열하더라도 독소는 활성 상태로 치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재가열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세균은 죽을 수 있지만 세균이 만든 독은 모든 나달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소화계로 들어가면 즉시 간 세포로 이동합니다. 간은 다른 물질처럼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이 독소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해독 경로를 차단합니다. 오염된 밥을 먹은 후 2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간이 압도됩니다.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씨입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제 응급실에 왔는데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저녁 식사 때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점심 이후로 밥솥에 있던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도에서 단 17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심한 메스꺼움, 멈추지 않는 구토, 복부 경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맥 주사 치료를 위해 즉시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4일을 보냈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관된 밥 한 그릇 때문에 4일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밥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밥솥의 보온 설정에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깨뜨려야 할 치명적인 신화입니다. 밥솥의 보온 설정은 섭씨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세균 증식을 막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독소 생산의 완벽한 온도입니다. 세균은 이 환경을 좋아합니다. 실온 밥보다 따뜻한 밥에서 더 빠르게 증식합니다. 위험구역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섭씨 5도에서 60도 사이의 모든 온도는 밥 보관에 위험합니다. 실온은 위험합니다. 보온 설정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안전한 구역은 극도로 차가운 5도 이하 또는 극도로 뜨거운 75도 이상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짓고 나서 얼마나 오래 밖에 두나요? 솔직해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나 오후에 밥을 짓고 저녁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것은 위험구역에서 6근 7, 8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 밖에 두었던 밥을 다음날 먹기까지 합니다. 밥이 위험구역에 있는 매 시간마다 독소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증상은 갑자기 격렬하게 시작됩니다. 심한 메스꺼움이 먼저 나타나는데 보통 먹은 후 1시간에서 5시간 이내입니다. 그런 다음 멈추지 않는 구토가 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복부 경련, 완전히 탈진하게 만드는 설사. 하지만 이것들은 즉각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손상은 간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밥을 간 독소로 만드는 정확한 위험 온도 구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저는 응급실에서 그 결과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밥을 지은 후 식으면 우리가 말하는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섭씨 4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특정 세균이 세를라이드라는 독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밥을 다시 드면 세균은 죽지만 이미 형성된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독소는 열에 안정적입니다. 밥을 다시 끓여도 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어느 저녁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68세 박 여사님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6시간 동안 구토를 하고 의식을 거의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무엇을 드셨냐고 물었을 때 딸은 점심때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든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밥은 냉장고에 넣기 전에 부엌 조리대에 약 5시간 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실온에서의 그 5시간이 대량의 독소 생성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염된 밥을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세를라이드 독소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즉시 간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 독을 분해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세를라이드는 간이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독소는 간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간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오염된 밥을 먹은 후 단 24시간 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온도 위험 구간인 섭씨 4도에서 60도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실온인 약 25도에서 바실러스 세르스는 무서운 속도로 증식합니다. 하나의 세균 세포가 단 30분 만에 2개의 세포가 됩니다. 3시간이면 그 하나의 세포가 수천 개가 됩니다. 각 세포는 더 많은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밥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볶음밥이 가장 위험한 범주인데 계란이나 채소에서 나온 소량의 기름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료는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할 수 있는 완벽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매일 먹는 백미 찰밥도 수분 함량과 일반적으로 많은 양을 준비하는 방식 때문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특정 시간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조리한 밥을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지 마십시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도 아닙니다. 최대 1시간입니다. 밥을 지은 후 정확히 1시간 이내에 먹거나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라고 할 때 섭씨 4도 이하의 적절한 냉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밥이 든 큰 냄비를 냉장고에 바로 넣습니다. 그 밥의 중심부는 차가운 환경에서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밥을 얕은 용기에 담아야 하며 깊이는 5cm를 넘지 않아야 빠르고 균일하게 식습니다. 그래야만 냉장 보관이 실제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밥을 다시 들 때는 전체적으로 최소 섭씨 75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닙니다. 김이 날 정도로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밥이 냉장 보관 전에 너무 오래 방치되었다면 다시 데워도 소용없습니다. 독소는 이미 거기에 있어서 간을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에서 18년간 응급실 근무를 한 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밥을 완전히 잘못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소 형성을 제거하는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즉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1단계. 냉각 시간. 밥이 다 지어지는 순간 정확히 1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밥을 5cm보다 깊지 않은 얕은 용기에 옮겨야 합니다. 왜 얕아야 할까요? 밥이 섭씨 60도에서 4도로 그 1시간 내에 식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용기는 중심부에 열을 가두고 그 따뜻한 중심부는 포자 형성세균의 번식지가 됩니다. 그 얕은 용기를 냉장고에 바로 넣으십시오. 조리대가 아닙니다. 창문 근처가 아닙니다. 바로 차가운 곳으로. 2단계. 보관 규칙. 조리한 밥은 냉장고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즉시 버리십시오.
괜찮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냄새가 정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독소는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밥을 지은 날짜와 시간을 용기에 표시하십시오. 간 건강이 달려 있으니 약 복용 시간처럼 대하십시오. 3단계 재가열 방법. 보관한 밥을 먹을 준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최소 섭씨 75도로 다시 데워야 합니다. 이것은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면 음식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밥을 2번 이상 드지 마십시오. 한 번 식히고 한 번 드고 그게 전부입니다. 2번째에도 다 먹지 못하면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이제 어떤 밥 종류가 가장 높은 위험을 안고 있을까요? 백미가 실제로 현미보다 더 위험합니다. 전분 구성 때문입니다. 박테리아는 단순한 전분을 선호합니다. 찹쌀과 찰기가 있는 쌀 품종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은 찹쌀밥을 드신다면 불장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 증상들을 즉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오후 2, 3시경에 찾아오는 원인 모를 피로감,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의 둔한 통증, 눈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 현상,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간이 당신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노출 후 간 보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정확히 2리터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실온물입니다. 이것은 간이 신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생호두 한 줌을 드세요. 오메가 지방산이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그리고 간에 스트레스가 의심된다면 최소 2주 동안은 술을 완전히 피하세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세요. 남은 밥이 담긴 모든 용기를 확인하세요. 정확히 언제 지으신 밥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버리세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간부전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부모가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밥을 보관하고 드실 건가요? 김 박사의 3단계 방법을 따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평소 밥을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